현대의학을 없애버린다면은 그러면 출산이 좋은 가정적이고 멋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산후재원의 대안적인 형태로 혹은 생리의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궁적 출수를 받고 싶어 하는 여성 중에는 그 수술이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이라고 믿게끔 유도받은 사람이 많다. 자궁적 출술이 가장 위험한 수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훌륭한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가끔은 오판하고 실수를 한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려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의대 산부인과 교수인 루로이 윅스 박사는 1977년에 출간된 미국 의학 개폐 저널에 산부인과 수술의 합병증은 무시 못할 수준이며 합병증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라고 기고한 바가 있다. 그는 복부 자궁적 출수를 시행하는 의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10가지를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든 외과 의사는 제각기 가장 선호하는 수술 기법, 금원 그리고 미신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면 이들 어느 것도 사용해도 괜찮다. 물론 융통성을 잃고 윅스 박사의 우려는 모든 종류 수술에 적용된다. 그렇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적출술의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의사들 다수가 환자의 기대 수준이나 환자들이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 자격을 갖고 있다. 1975년의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 의사 22,500명 중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는 16,000명 뿐이었다.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 그보다 못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들이 자궁적 출술을 한 횟수는 전문의인 의사들보다도 3배나 더 많았다. 수술 이전에 수술을 받고 겪게 될 우울증과 여타 심리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환자는 별로 없다. 이런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리적 합병증을 에스트라코인 대치요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환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답변을 회피한다. 하지만 호르몬요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사실 그 요법 때문에 다른 피해가 생겨서 고통받게 될 수도 있다. 자궁적 출술을 받은 환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료에서는 수술 후에 후유증을 경험한 비율이 30에서 50%에 이르렀다고 했네요. 엄마에게 투여된 약물이 아기에게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과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은 낮은 성취도나 반사회적인 행동처럼 약물이 추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실시된 적이 거의 없다. 산부인과의 약물 투여가 생후 첫해 아기가 안고 일어나는 걷는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분야도 확실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첫해 이후로는 언어와 지각 능력의 발달에서 약물의 영향이 관찰된다. 엘빈 에릭슨 약학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인공적으로 산모의 혈액 성질을 바꾸거나 자궁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모든 약물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통을 멈추게 하거나 늦추는 모든 약물 또는 자궁이 수축되는 회복 간격을 단축시키거나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이상의 수축 강도와 시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태아의 정상적인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모든 약물은 태아의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엄마의 두뇌는 절대적으로 이런 약물의 영향에 저항력이 있지만 아기는 그렇지가 않다. 산모에게 투여된 진통제 때문에 태아에게서 저산소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궁마취제 같은 국소마취제, 진통제에 여러 산모에게 주사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서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아기들의 심장박동에 심한 변화가 생기고 태아가 산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태아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약으로 인한 태아의 기능자가 즉각 드러날 것이다. 이제 조금 서두를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기들이 업무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출산 시간을 제정해 놓지 않은 조물주의 잘못에 분개하여 아기는 9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나야 한다고 강요한다. 많은 의사들이 조물주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비의학적인 이유로 분만을 유도한다. 때로는 그런 처치 때문에 아기가 죽어서 나오게 되더라도 말이다. 유도 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의 약 3%에 해당한다는 의학적인 수치가 있지만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굳이 통계를 조사해 볼 필요도 없다. 국립보건에서는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합성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가 미국 전체의 분만의 약 20%에 달하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고 나면은 바늘이 빠지는 것을 막고 산모가 뒤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모의 팔을 붙들어 맨다. 의사가 마음먹은 처치들을 할 동안에 정맥수액은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된다. 첫째, 산모에게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영양을 부분적으로 공급한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로 임신 마지막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분비되어 진통을 일으키고 태아를 자궁에서 배출하는 수축을 일으킨다. 그러나 아기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되었을 때 아기를 분만시키고 싶어하는 성급한 의사는 산모 몸에서 옥시토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제약회사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일으키는 합성물질을 개발해내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피토신이다. 일반적으로 분만을 유도하기로 결정한 의사는 신통 초기 단계에서 일찌감치 아기 주머니를 찢어버린다. 진통 두 번째 단계가 6에서 8시간 안에 시작되지 않으면 의사는 이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피토신을 투여한다. 피토신은 정맥 수액에 섞여서 투여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산모들도 종종 있다. 자, 이렇게 여성 4명 중 1명은 그런 종류의 종양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폐경기가 시작되면 종양은 없어진다. 이 종양으로 인한 증상에 따른 문제, 심한 고통이나 출혈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궁을 제어할 의학적인 정당성은 하나도 없다. 자궁 이탈이라고 알려진 골반 인대가 늘어난 상태 때문에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많다. 하지만 제법 효과가 있는 대연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수술을 선택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자궁 적출술이 시행되는 까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의사들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직접적인 처치를 선호하고 또 그 처치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을 필요로 한다. 자궁 적출술을 받다가 사망한 여성이 1975년 한 해에만 11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수술을 받아들일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술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감염증을 앓게 된 여성이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 전체의 30%에 달하고 6명 중 1명의 수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혈받은 혈액 혹은 정맥 주사를 놓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인한 전염성 간염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기꺼이 수술을 받아들일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궁 적출술로 인한 사망률이 나팔관을 묶는 수술로 인한 사망률보다도 20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임을 위해서 일부러 자궁 적출술을 선택할까?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양쪽 유방을 제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적출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타당한 임상적인 근거가 없어도 여성들이 자기들의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데 동의할까?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적 철수를 하는 와중에 일상적으로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해버린다. 때에 아닌 배경으로 환자들이 겪게 될 고통 같은 것을 고려하지도 않고 말이다. 의사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수술이 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 수술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1948년에서 75년 사이에 자궁적 철수를 받은 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1977년에 발표되었다. 과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난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 환자들 가운데 자연적인 폐경일까지 난소 기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득을 이런 피토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진통 과정에서 산모가 힘을 주는 단계가 시작되면 액체로 가득 찬 아기 주머니는 자연적으로 찢어지게 되어 있다.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아기가 태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생기는 일이다. 그 시점까지는 태아가 아기 주머니 안의 액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엄마의 수축으로 인한 충격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엄마가 진통 첫 단계에서 양막을 찢고 양수를 배출시켜 버렸을 때는 보통 자궁 경부가 4에서 5cm 밖에 열려 있지 않은 단계이다. 피토신 때문에 자연적인 경우보다도 더 심하게 수축이 일어나고 태아의 머리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자궁 경부와 골반뼈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태아의 두뇌와 정수리 뼈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의사가 분만을 잘못 개선해서 태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조산 상태에서 분만이 유도될 경우에 이러한 위험이 3배로 증가한다. 태아에게 두 번째로 큰 위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데 산소 결핍이 산소의 부족이다. 강제로 이렇게 했을 때 아기의 변이도 유도 분만에 내재된 또 다른 위험 가운데 하나다. 태아의 변위는 분만을 더 어렵게 한다. 변위가 생기면 자궁 탈착, 또 아기 독약 오래 출혈, 분만 후에 모체 출혈, 유도 분만으로 인한 태아의 충격 때문에 시행되는 제왕절개 수술 등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유도 분만은 데메롤이나 그 밖의 진통 약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그 약물들은 엄마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1975년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약물로 유도 분만을 한 614명의 엄마들을 다른 통제 그룹과 비교한 적이 있다. 유도 분만을 하지 않은 산모들의 절반 이상은 진통 중에 어떤 진통제도 사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유도 분만을 한 그룹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겨우 8%에 불과했다. 처녀처럼 게임해 드릴게요. 출산에서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 의문의 여지가 많다. 약 95%의 경우에 의사들은 나태천의 재단사처럼 불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출산 과정을 왜곡하여 의사 처치가 필요한 병리학을 창조해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어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을 필요하도록 해놓았다. 산모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놓고는 합병증이 뒤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는 분만 중인 산모 자세를 멋대로 정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회음 절개술을 받아야 하도록 만들었다. 그 자세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수술의 필요성에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산모 누운 출산 자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학은 자기 꼬리를 쫓는 아기 고양이만큼이나 바보스럽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회음부는 놀라울 정도로 신축성이 있는 부분이다. 아기를 낳기 전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는 이 부분을 더욱더 신축성이 있게 만든다. 산모가 자연스러운 출산 자세를 취하고 힘을 줘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잘 인도를 받으면 아기는 보통 모체나 자기 자신의 손상 없이 잘 빠져나온다. 그러나 내가 지적했던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을 맡고 있을 때는 산모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산모가 발이 고정된 채 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하게 되므로 아기는 중력의 힘과 위를 향하는 골반의 곡선에 대항해 가면서 빠져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회음부가 찢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회음부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회음 절개술을 시행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다. 회음 절개술은 아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돕도록 제1의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 회음부를 자르는 수술이다. 지금은 이 수술이 매우 보편화되어 미국 전체에서 초산을 하는 산모 85%가 회음 절개술을 받는다. 그러나 자연 출산을 선호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수술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수술 비율은 전체 산모의 8% 미만이고 영국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산모는 7명 중에 1명꼴이다. 미국 의사들은 회음 절개술을 합리화하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붙여놓은데 다음과 같은 구실들이 있다.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해서 한다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스케줄에 맞추느라 불가피하게 유도분만을 했다고 변명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유도분만을 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각 병원의 유도분만 건수가 비슷해야 살이 맞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유도분만을 원하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전국적인 통계치를 본 적이 없지만 뉴저지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병원마다 유도분만 비율은 가장 낮은 경우는 0.1%에서 높은 경우는 25분의 1까지 다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물로 진통을 촉진했던 경우는 낮은 경우에 3%에서 가장 흔하게 유도분만을 하는 병원의 경우는 71%까지 있었다. 그 병원에서는 골프를 좋아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무척 많은 모양이다. 1978년 식품의약국에서는 비의학적인 이유로 선택적인 유도분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식품의약국 국장인 도널드 케니디는 진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이는 약물이 아기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옥시토진 같은 약물을 의사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모든 산모들은 조물주가 준비해 주신 값진 선물을 그대로 지닌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기를 원한다. 현대의학의 자연에 간섭하는 형태는 분만을 촉진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때때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진통을 지연하고 또 약물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산모가 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또 말하고. 자, 나는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 의사가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산모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산모에게 일반 마취제를 투여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는 급히 수술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간호사가 이미 아기를 분만시킨 분만실로 직행한다. 그러고 나서 무척 졸린 실태에 있는 산모를 일별하고는 숨 가쁘게 대기실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한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산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의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있었다면 시행해서 회음 절개술을 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산모는 아기를 분만시켜준 의사의 기술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